네, 지금 긴급 토론회 궁금하네요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신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오늘 보니까 여러 의원들이 또 주최도 하시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정말 긴급하게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어제 법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법안을 검토해가지고 자료집까지 만들어가지고 토론회를 했고 추미애 위원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주최는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렇게 주최를 했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네. 그리고 끝까지 사실 국회 토론회에서 보통 인사만 하고 가거든요. 인사만 하고 가는데 다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저렇게 보니까 사진이 나오네요. 네, 그랬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보이는 것 같네. 네, 저 끝에 저 앉아 있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전반적인 논조는 이제 이렇게는 검찰 개혁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철회를 주장을 했는데 아예 안에 자체를 강한 주장인 것 같고 국회 차원 특히나 법사위 차원에서 대폭 수정되지 않으면 이렇게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으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오늘 발표가 두 분이셨던가요? 네, 저랑 김남준 변호사님. 김남준 변호사님. 저는 이제 중수청 법안 검토를 했고 예. 김남준 변호사님은 이제 공소청 법안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하셔서 긴급하게 이제 토론에 응하셨는데 이게 진짜 긴급한 거였잖아요. 원래 보통은 그래도 한 몇 주라도 좀 여유 두고 준비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24시간 안 되게 해서 준비를 한. 자료집까지도 막 그러면 바로 원고 내고 인쇄하고 오늘 가가지고 막 토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대충 언론 기사들을 대충 봐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이제 법안 나와서 이제 디테일들을 채운 거죠. 네. 이정훈 교수님은 어제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일단은 제가 이 포맷이 궁금해서 일단 어제 저는 이제 봤죠. 포맷을 확인차 보다가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장 먼저 일감으로 받은 느낌은 이건 이름 빼고는 거의 그대로 근데 이게 무슨 개혁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법안을 처음 들었을 때. 네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소장님이신가 대표님이신가요? 소장님. 어제는 대표님. 어제는 공동 대표님.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 한상희 교수님을 제가 한 10번쯤 뵀거든요. 토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머리가 보통 이렇게 올라와 계시는데 어제는 계속 여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머리 만지시면서 좀 당혹스러우시고 화도 나시고 답답도 하시고 막 좀 복잡한 심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문의원이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이거는 이제는 국민적 합의하고 이건 이제 끝났다고 사실 본 사안이었고 여러 가지 안들도 이미 많이 나왔고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 전혀 저는 보지 못했던 사실 지금 검찰 모습하고 이름만 조금 바뀌지 크게 내용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이게 저도 뭐 이렇게 배신감이라고 할 것까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당혹스러웠던 어제 하루였죠. 네. 저도 사실은 요 결론에다가 그렇게 썼는데 이거는 배신이다. 진짜로. 검찰 개혁에 대한 배신이라고 썼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재명 정부라 하더라도 검찰 개혁은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정부 자체에도 큰 화가 나중에 이르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 이것도 긴급하게 준비하셨고 상황도 좀 긴급해서 나중에 내란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기 전에 원래는 먼저 정리됐어야 될 이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쟁점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짚어주셨잖아요. 그 요지를 왜 이번 중수청 법안이 문제인지를 몇 가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요. 구대 범죄가 되죠. 부대 범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경, 공선, 방대 예전에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 그래서 2022년에 검찰 개혁해가지고 6대 범죄로 줄였다가 그렇죠. 수사 개시 범위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줄여나갔단 말이죠. 네.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2대 범죄. 그러면은 6대에서 2대 왔으면은 이제 어디로 줄여야 될까요? 네. 0으로 가야 0으로. 되는데 이거를 중수청에다가 검사들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9대 범죄로 네. 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인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더 늘려 버린 거고 뭐 사이버 범죄, 마약 범죄, 선거 범죄 이런 것들이 들어 네.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경고를 드린 건데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 네, 예, 이게 예. 이제 사실상의 검사들이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치 개입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예. 6월에 지선하고 10월 2일부터 중수청이 출발해요. 예. 그러면은 선거 범죄를 어디서 음. 과연 수사를 할까 예. 했을 때 검사들한테 맡기겠다. 이제 사실상 수사사법관이지만 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6대 범죄가 이제 특수부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2대 범죄로 줄이면서 이제 부패 경제 이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등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물론 윤석열 정부 때 나머지를 그냥 거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이게 꼭 중대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필연적으로 그게 중요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선별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돈 되는 예, 예. 정관예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범죄들. 근데 이제 주로 재벌 검찰청들은- 총수나 이런 사람들 연관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 범죄 아니면은 이제 정치인들 네. 범죄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딜을 할 수 있고 이제 정치적인 사활이 걸린 범죄들이기 때문에 뭐 정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그 선별할 수 있게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수사 범위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사 사법관, 예. 전문 수사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이원 구조로 하겠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이고 사실상 현대판 신분제예요. 네. 네, 그래서 수사 사법관이 그 아래 여러 수사관들을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말로는 평등하게 하겠다 뭐 이랬지만 예. 그리고 그거는 직제상 뭐 서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초기에 중수청 만들면 이거 검사들 아니면은 그 법조인들이 대거 네. 중수청을 장악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검사를 불러오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검찰 출신 그렇죠. 검찰 출신들이 다시 또 이제 글로 들어가든가 그렇죠. 로펌 같은 데 있다가 대형 로펌. 네. 그래서 이제 대형 로펌들이 이제 마치 이 중요한 수사를 하는 데에서의 이제 후방 아지트 같이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그 되게 좀 뜬금없는 게 바로 제일 이 지점이었거든요. 저도. 애초에 이제 뭐 어차피 검찰 쪽에 있다가 검사 중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오고 거기 검찰 쪽에 이제 수사관 했던 사람들 올 수 있으면 오고 오고 싶은 사실 오는 게 좋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러니까 기소관으로 남을지 아니면 이쪽 와서 수사를 해볼지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선택지를 주는 정도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자격 요건을 달아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변호사 자격을 현재로선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나중에 그 직무를 개방한다라고는 하지만 뭐 5급 이상 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전문 수사관이 이제 5급 일정 급수가 되면은 전직을 할 수 있는데 시험 봐서 전직을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을 해서 이제 사법관이 되는 건데 수사 사법관이 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 세팅을 누가 하냐 그러면은 법조인 중심으로 일단은 조직을 꾸릴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어떻게 낼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그리고 규칙 같은 거 이제 만들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한 시험이 될 건지 또는 전직
과정이 될 건지는 이거 뻔한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진짜로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꼴이 될 거예요. 예. 사실상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럼 어떤 수사관들이 그 수사 사법관이 될 수 있느냐? 네, 전문 수사관 중에 그렇죠.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발탁을 하겠죠. 그렇죠. 네. 발탁 인사를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 잘 듣는 수사관들이 봐라 승진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관봉권 띠지 분실했던 사람들이 가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검찰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겠다. 그렇겠죠. 예.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막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를 하나 띄운 거죠. 그래서 식민지로 간 건데 네. 행안부의 식민지로 가가지고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확장판, 더 많은 권한들, 권력을 갖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뭐 표현으로는 뭐 특수부 아니면은 과거 중수부의 예, 예. 부활이다 예.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게 완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 교수님은 뭐 중간중간 궁금한 것들을 또 우리 네. 시민의 시선에서 바로바로 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름도 좀 걸려요. 중수청이요? 아니요. 사법관이라는 네, 가지가. 맞습니다. 네. 검찰보다 더 멋있어 보여요. 사법부인 것처럼. 예. 검찰은 사실 행정부인데 끊임없이 자기들이 준사법기관이라는 그렇죠. 묘한 말을 만들어서 네, 네, 네. 자기들이 네. 마치 되게 네. 중립적인 사법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이름도 저는 검사가 낸 아이디어인 것처럼 전 뒷일이 검사가 낸 게 거의 확실하죠. 그죠? 예. 저도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법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검찰의 오래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행정부에 있지만 사실상 사법관이야. 그렇죠. 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들을 간간히 이렇게 표출해 왔던 거죠. 그래서 나 같이 사법시험 통과했던 변시 봤던 사람들은 지금 법관이 되어 있는데 네. 나는 왜 여기서 행정공무원이라고 그래? 나 사법관이야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었고 이거는 다 썰인데요. 이 법안을 주도했던 아주 고위 관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분이 그 현안 회의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프랑스 예심판사가 프랑스 네, 예심판사 기소하는. 네. 아니요 수사예요. 수사죠. 수사. 자기가 자기 재판에서 필요한 거 수사하는. 네, 수사판사가 프랑스에 있는데 우리 그거하고 같은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름만 있다고 봐서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관이라고 하는 용어 쓸 수 있어. 사실상 우리 사법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고 나니 더 확신이 드는데 이제 그냥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게 검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아니고 어찌 보면 더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오히려 그렇죠. 검찰보다 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처럼 영토가 넓어진 셈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구대로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 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름만 봐도 이게 무슨 평등이라고 하는 건 저는 도저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평등할 같고 수가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평등이 정말 원했으면 그냥 수사관 하나만 두면 되죠. 그게 제일 평등한 건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름 속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그냥 수사관 안에 직제를 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 안에서 사법관이라는 것 자체도 전문 수사관에서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굉장히 이제 신분이 아예 다른 신분 하나 더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 이원적 직급 체계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죠. 수사 기관에서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고 이럴 때만 절박하면 창의적이 돼요. 이럴 때만 또 창의적.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기형적인 그렇죠. 그 엘리트 의식을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표출했다 이렇게 예.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거의 그거에 포획된 느낌이 확실하게 이번에 드는데 이게 원래는 또 이 사법경찰관이라는 표현이 사실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사법수사관이라고 차라리 하지 그랬는데 그러면 사법부를 수사하는 것처럼 미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수사사법관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굳이 말하면 중수청이 뭐 FBI 정도의 어떤 역할 정도를 하는 기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거기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들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원 구조를 가지면서 이들이 매번 다 붙어가지고 주도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필요할 때 기소 과정이나 이럴 때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또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까 했을 때 법률 자문을 구한다든가. 네, 네. 그렇죠. 특정 수사 트랙에서는 이제 반드시 법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간다든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요번에 지금 얘기할 때 보면은 모든 그 증거 수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사법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붙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국민의 인권 보호가 가능하다. 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인권보호 이런 말들은 예. 그냥 미사여구입니다. 완전 미사여구죠. 네, 그렇게 됐으면 지금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인권보호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데, 해왔는데. 그렇죠. 검사들이 지금 그 기능들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인권보호 기능을 그러게.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저 진짜 기분이 나쁜 게요. 인권 보호가 법률가로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인권 보호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 경찰관조차도 당연히 그런 건데 이거를 마치 법률가로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그거를 통제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대 나온 사람들의 이제 네. 공통적인 특징. 아, 법대 안 나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포함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법조인들의 예.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음. 이제 뭐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국가도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윤석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생각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필립 라님이 뜨끔하다고 법대거든요. 예비 법조인인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검사들의 이렇게 행태를 보면서 저는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라는 행위가 그렇게까지 고결하고 뭐 고귀한 일이고 특정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사가 그렇게 정말 고도로 복잡하고 어렵고 고결한 일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고결한지는 모르겠고요. 뭐 어떤 때는 사실 좀 단순한 수사들도 있죠. 네. 근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이제 고결하다 고결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는 건 예. 아닌 것 같고 수사에 포함되어 있는 수단들이 예.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뭐 집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물건들 막 뒤지고 심지어는 막 속옷까지 뒤져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잡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강제 체포 수사할 구속, 때. 압수수색, 네, 압수수색. 뭐 검증, 그렇죠. 요새는 이제 가장 받으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던져버리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털어갈 수 있는 이제 권한, 강권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수사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그거를 꼭 검사들만 해야 그게 제 되느냐? 말이에요. 뭐 특정 아주 고결한 엘리트 신분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이제 시민들. 문제는 검사들의 수사 능력인데요. 음. 자기들은 이제 검찰이 수사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어떤 수사에서는 수사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수사 능력은 이런 거죠. 사실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도 그렇게 수사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검사 앞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네. 무섭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금이 저린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그게 법적 지식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영장 청구해가지고 잡아오든가 압수수색을 하든가 하고 이제 사실상 협박을 하는 거죠.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해버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너의 가족을 어떻게 해버리겠어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순순히 자백을 하고 이제 어디에 증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만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이런 거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사건을 생산하는 사건 생산자가 검사. 그게 이제 과거에 인지 수사를 그런 식으로 쓴 거고 압수수색으로 그렇죠. 모든 정보를 일단 가져간 다음에 그 정보로 털어가지고 그렇죠. 인지 수사까지 하고 심지어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너 그렇죠. 무슨 식으로 죄 매길 수 있어까지 가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 원스톱 서비스죠. 예. 근데 이거를 수사 능력이라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수사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라든가 뭔가 뭐 엄청난 법리가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네. 예. 그걸 수사 능력이라고 지금 포장해서 마치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죠. 뭐 복잡한 수사들 있죠. 뭐 네. 금융 사건이라든지 대형 경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복잡한 수사인데 사람 많이 달라붙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래 해보고 전문성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이면 당연히 조직으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능력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하라 그러면은 쫙 해내거든요. 그게 뭐 법조인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이 엘리트 마치 법조인 인양, 그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인 양 해서 만든 게 지금 중수청의 이원 구조. 그렇죠. 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권한인데요. 예. 지금 공수처가 이제 이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첩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 예. 네. 다른 수사기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수사가 마음에 들어 하면은 갖고 와. 갖고 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범위야라고 말해버리면. 네, 그렇죠. 그러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응해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의무적으로요. 네. 네. 의무적으로. 구대 안에 있다고 판단을 하면 갖고 와. 뭐 이제 네. 직접 관련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확 늘리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건 사건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더 재미있는 거는 자기가 하기 싫은 사건 있잖아요. 네. 다른 수사기관에 보낼 수도 있어요. 있고. 갖고 와뿐만 아니라 가져가도 할 수. 그렇지, 가져가. 그러면은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돼. 아니면은 좀 곤란해. 그러면은 이제 경찰 니들이 해.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청 입장에서는 너무 갑자기 좋죠. 순간적으로 검찰한테 왜 빙이 됐어요? 아니 너무 좋. 아니 저도 이 수업 네 다른 교수 가져가. 저 수업 갖고 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예, 이 말도 안 배정권을 되는 특권이다. 가지니까 내가 좋은 것만 먹는 거지. 너무- 그 군대에서 그 배식할 때 그러니까 고기 너 고기만 그치?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관에 지금 이걸 이제 수사의 경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네. 경합되어 있을 때 어디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건데 지금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하냐면 영장을 먼저 신청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사건을 그 기관이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하면은 응해야 되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보다 더 더 센 권한들을 더 세진 것 갖고 같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검찰의 파라다이스예요. 여기. 네. 네. 그러니까 과거 검찰에서 특수부 수사하는 것 이상의 권한을 여기서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상 그래서 중수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름도 하필 중수청에서 중수부하고 맞는 것 같아요, 딱. 그러네요. 예. 근데 과거에는 그 중수부가 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청이 되고 청이고 전국 조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큰 이제 지역 조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수부가 네 굉장히 여러 개 생긴다.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부를 청으로 확대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계약이네. 계약 중에 계약. 그렇죠. 네. 개혁이라고는 뭐 전혀 볼 수가 없는. 김용민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검찰 개혁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라고. 나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좀 안도한 것도 있어요. 네. 좀 안심이 된 문제인데 이게 검찰 카르텔이 안에서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네. 예, 예. 안에서 사실 굉장히 밀행적으로 이 안들을 짜고 있었거든요. 네, 도대체
추진단 안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음. 자문위원들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문위원이 아니야. 네. 스포츠만 다섯 개.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로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안으로 딱 나오니까 아 얘들이 원하는 건 이거.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검찰 개혁의 방향은 요것만 없애. 요거를 요거의 끊어내는구나. 요게 음각인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러네. 맞네.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지금 고무파 하나처럼 이렇게 파놨어. 네. 찍은 걸 반대로만 해주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어쨌거나 그건 좋은 소식. 포기하지 않고 어쨌건 간에 뭐 개선해 내야 되겠네요.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힘은 지금 들겠지만. 이 안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일단 이걸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제도라고 지금 낸 걸까? 예, 예. 아니면은 네. 정치적인 타협용으로 약간 낸 그쵸. 걸까라고 예. 하는 거는 다 벌어놓고 일부는 버리는 패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산 신청할 때 40조 받으려고 50조 신청한 음. 것처럼. 뭐 그런 거죠. 음. 지금 뭐 요구를 했는데 한 3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고 상태에서. 전략을 짠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뻥카르쳐도 좀 심하게 쳐놓은 그렇죠. 거. 반대로 거기서 하면 7을 더 뻥을 쳐놓은. 음. 그렇죠. 근데 그 3 주는 것도 너무 안 준다는 너무 많이 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사실은 다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설명 듣고 나니까 소장님께서 이거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네. 네, 네. 어. 이거는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그냥 손봐도 될 일은 아니네.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재 정도로 예. 이제 일종의 반면 교사로. 반면 교사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고 이원 구조라는 아주 기이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이첩인이 등등 과잉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그건 절대로 쇼핑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라고 음. 지금 일단 정리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먹히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수사력을 보존하고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은 전 내면엔 이것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일부가 빠져나와서 중수청으로 이동할 만한 유인을 주고 싶다. 사실 이 세 번째 정도가 그나마라도 그냥 약간은 납득 가능한 인정해 줄 수는 없으나 네. 예. 왜냐하면 뭐 안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왜 그걸 또 해줘야 되지라는 생각이 또 사실 근본적으로 들기도 네. 하고요. 근데 이 정도면 유인이 아니라 뭐 집을 한 강남에 며칠 꿀 엄청 갖다 발라놓은 두고 거지. 그러니까 완전 이건 뭐 누가 안 오겠어요 이 정도면. 이게 이제 검사들이 그러면 중수청으로 가겠냐? 네. 물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안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음, 공소청에 검사가 쭉 있어요. 음. 그 다음에 대형 로펌들이나 아니면은 뭐 법조 카르텔들이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중수청을 쫙 다시 먹어. 하는 거죠. 전직들 다시 들어올 수도 그러면은 있고. 예. 검사의 총량으로 놓고 보면은 예. 든 거다. 더 늘게 돼요. 그렇죠. 아, 예전에는 검찰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그렇죠. 있고. 예. 전체 카르텔로 봐서는 더 강화된. 더 늘겠네요. 그렇죠. 총량은 늘겠죠. 당연히. 예.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수사 인력들까지 이제 늘고. 획득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석 한 3조, 4조 정도 되는 거죠. 네. 거기에 그러니까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음. 과거에 이제 사실 이제 일자리 잃었던 예. 퇴직 검찰들의 새로운 일자리 참 신경 많이 써줬네 이리저리. 그러면 복지적 복지 검찰 복지 그 연금제도 하나 만든 거. 아 연금도 이거는 뭐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예. 그러면 이제 왜 공소청에 대한 발표를 해주신 김 변호사님은 네네 어떤 걸 더 추가적으로 말씀 주셨나요? 공소청 법은 정말 이제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해요. 예. 이거 뭐가 신기하냐면 내용이 없어요. 중수청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거 굉장히 네. 뭐 신경 쓴 여기다 것처럼 힘을 다 썼나? 만들었는데 공소청 정말- 그냥 비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청 법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 수사 이걸 뭐 명목상 뺐다 예. 뭐 이렇게 해도 범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형사법 체제 형사법이 196조인가가 예, 남아 있으면 뭐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바뀐 게 없는 거죠. 저는 되게 웃겼던 게 무슨 마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어떤 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특정 정당을 지원 내지 방해하면 네. 뭐 5년 이상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정치관여죄. 예. 아니 그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은 정당 가입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그거 뭐 새삼스럽게 국정원법에 있는 조항들을 아. 조금 응용해 예. 갖고 온 것인데요. 그거는 뭐 쓸데없는 조항이고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였기도 했고 다른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 사실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게 정치 검찰이라는 게 그런 식의 행동을 해서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한 게 문제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소청법에서 이제 특이한 거는 기존에 여러 검찰개혁법이 나왔잖아요. 네. 뭐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고 이 역사가 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게 이제 공소청 조직은 2단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지검 있고 예, 예. 고검 있고 대검 대검,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고검은 하는 일이 없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뒷방 늙은이라고 말해도 되나? 아무튼 뒷방 예. 검사들이 이제 가게 되는 예. 이제 수준인데 고검은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예. 이제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법안에서도 그건 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어떤 집착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대공소청, 그렇죠. 3단 구조 그대로 가더라도 고등공소청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을 남겨놓은 예. 거예요. 예. 뭐 기능은 뭐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집이 느껴지는 법안이라고. 근데 듣고 나니까 들을수록 제가 이제 뭐 전혀 전문성이 없게는 모르지만 막연히 우리가 이제 정권이 이제 서로 바뀌고 검찰 개혁한다고 했을 때 막연하지만 아주 쉽게 1차원적으로 예상했던 그 어떤 것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공소청법에서도 그렇고 중수청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쉽게 예상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저로 합의가 됐으면 그 정도는 뭐 가져가겠지. 또는 뭐 맞아요. 최소한 수사권이 늘지 않겠지. 권한이. 최소한. 적어도. 네, 적어도. 그다음에 이런 이상한 수사사법관 이런 층층시하이고 이런 이원구조 이런 것도 뭐 안 하겠지. 네. 그리고 수사를 안 하겠지. 경찰한테 이제 뭐 완전히 가겠지. 이미 지난 정권에서 뭐 완박이니 뭐 얘기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되돌려 놓거나 오히려 더 강화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오죽하면 어제 우리가 그랬어요. 차라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등자 붙인 것만 빼면 그게 차라리 낫다고. 차라리. 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2개로 제한하는 정도가. 그리고 저는 지금 제일 지금 충격적인 게 갖고 와 가져가 이게 지금 제일 충격적이에요. 네. 너무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 법 갑자기 안대로라면. 검사 되고 싶어요? 아니 중수청 수사관. 그래서 나이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많이 관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비둘기파와 매파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예. 검찰의 비둘기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이제 강경론자들이 계시는데 심지어 이 안은 비둘기파들도 네. 굉장히 화가 검찰에 어느 정도 그래도 친화적인 태도가 있는 분들조차도.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보안 수사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들도 이거 뭐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보안 수사권 남길 거냐 말 거냐로 이제 쟁점이 형성돼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본질적으로는 물론 없애는 게 원칙적으로 옳지만 왜 보안 수사권에 대한 필요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하는 면은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배경이 되는 이데올로기가 경찰 저 따위로 하면은 안 되니까 검찰이 통제해야 된다. 이거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진 않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논의해야지 이런 생각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지금 중수청 법안 안에 좀 들어와 버려 있어가지고. 그 진짜 검찰이 원하는 게 뭔지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걸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보안 수사권은 그냥 옵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정 원하는 거는 수사 인력이에요. 수사 인력.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수사 인력. 지금 검찰의 검사 밑에 한 8,000명 정도 직원이 네. 있고 그 중에 한 6,000명 정도가 수사 인력이고 네. 수사관들이에요. 네. 그 수사 인력들을 보존하는 문제. 아까 지금 신분제 말씀을 드렸는데 트랙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 법조 트랙과 다른 그 수사.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인력 트랙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인력 트랙을 끝까지 보존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인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약간 야사 같은 건데 그 검사 그 좀 고위층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보안 수사권 줄 수 있어. 그 대신에 수사 인력 달라. 네. 이렇게. 보안 수사권은 안 받게 딜을. 우리 없애도 상관없으니 네, 수사 인력은 네. 남겨달라. 왜냐하면은 보안 수사는 어떤 명목으로든 뭐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수사 인력은 한 번 줘버리면 네. 복원하기 힘들거든요. 인력 자체는. 그럼 중수청법의 핵심은 수사사법관 밑에 전문수사관 두는 요 구조, 요게 검사들이 원하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네. 핵심 포인트네요.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장교들이 부릴 수 있는 하사관들 육성하고 월급 주고 이러는 체계를 자기들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 비슷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네. 군하고 검찰만 이런 투트랙으로 있죠.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 투트랙을 끝까지 유지를 해보고 싶은 게 검찰의 네. 네, 기본 욕망. 네. 그래서 전혀 개혁안이나 이런 거 논의할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 이호원 구조를 갑자기 뚝 하고 들고 나온 이유가 그렇죠. 그렇지 여기에 있는 거겠죠.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수사권 다 가지고 있고 다 수사 지휘권도 가지고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수사 인력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협조 받아야 되죠. 네, 네. 지금 서류 검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수사까지 직접 수사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하게 되는. 그래서 다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래서 뭐 지금 검찰이 원하고 있는 거는 뭐 보안 수사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수사 인력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예. 하면은 그거는 수사 인력이 지금 존치가 되느냐 아니면 뺐느냐 네. 하는 문제입니다. 음. 그게 수사 기소의 조직적 분리의 네. 의미라고 할 수. 그러니까 수사 기소의 원래 이제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게 조직적 분리도 이제 이 청 두 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권을 두 개로 나누는 것도 또 있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실천적인 건 수사 인력이 전통적인 검찰의 지배하에 역량력 안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요게 핵심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 법무부로 나누거나 청을 기관을 분리를 하는 거는 그냥 플랫폼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 이제 왜 플랫폼을 나눴어 하면은 그 이제 인력을 이동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이게 뜬금없이 제3의 장소에다가 우리는 저리로 갈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계속 싸우고 있는데 나는 볶음밥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런 볶음밥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개질 거라고 생각했던 예. 인력을 이름만 바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관을 데리고 중수청이라는 걸 아예 만들고 그렇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은 그대로 두고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쪼개지거나 줄어든 게 아니라 훨씬 더 커지고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의 힘이 약해지거나 그럼 또 이렇게 일어나겠죠. 아니면은 뭐 혹시나 그럴 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정권이 바뀌거나 라고 하면은 이제 복원하려고 하겠죠. 과거의 검찰 조직으로. 그렇게 되면 뭐 정치적 학살 아니면은 제2의 뭐 윤석열 사태 같은 것들 뭐 내란은 다시 일어나진 않겠지만 예. 검찰 쿠데타 같은 일어날 수 형태들 충분히 이런 건 예.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부대 범죄 이거 사실상 모든 범죄를 하겠다는 건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마지막에 사이버 범죄가 예.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가 뭔 것 같으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는 다 예. 뭐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뭐든 뭐 조금만 다 개입되면 뭐 네. 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보통신망 뭐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가 오면 뭐 땅속에 있던 것도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 하려면 비가 와도 다시는 힘을 갖지 못하도록 적절한 사이즈로 쪼개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구화되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 지금 이 법안대로라면 전혀 힘이 약해져 있지 않잖아요. 중수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조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수사 인력들이 쭉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분리시키면 한번
여기 종속되어 있었다가 내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능력이나 역량이 이렇게 쭉 배양이 되고 쌓여가면은 안 들어가죠 밑으로 이제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거야? 안 가죠. 안 가죠. 그럼요. 그게 수기 분리의 의미, 그러니까. 예. 수사 기소의 분리의 의미인데 이거를 검사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요 사태를. 예. 나 분명히 있어야 되는 한 2명, 3명 정도는 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역사다방이니까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물론 우리는 현대사를 주로 합니다만 법조 사대부가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다가 사병 혁파가 제일 힘들었지. 네. 그거랑 사병 뺏으려고 그러니까 사병을 뺏기기 싫어. 맞아. 예, 라고 하는 그 권문세가가 아니라 그 고려말 그렇죠. 그렇죠? 고려말 권신들이 하고 있는 짓하고 똑같은 거고 태종 이방원이 결국은 정도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예. 결국은 사병 혁파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러니까 그게 모든 왕조 시절 권력 혁파의 핵심이 사병 혁파. 그렇죠. 정도전이 사병 혁파하려고 그랬는데 이방원이 못 밖에 막은 거니까. 그게 항상 이제 어려운데 이것도 보면 마치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라면 수사사법관의 사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전문수사관 일종의 그렇죠. 예. 뭐 여말선초로 치자면 그렇죠. 사실 그 어제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고 예. 저는 그 충격 먹었습니다. 굉장히 근데 위험한 발언 같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검찰 조직이 위험한 이유가 예. 뭐냐면 검찰총장 지금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법조 권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검사 집단 한 2,000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6천 수사관 있고 행정 인력 2,000명 예. 정도 이렇게 와. 대충 잡아보면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10,000명 정도의 인력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네.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어떤 뭐 대통령 권력 한번 쳐야 되겠다. 대통령실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 아래 10,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의 명령, 지휘. 그것도 엄청난 강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잡아갈 수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론을 장악할 수 있고 그럼요. 언플도 하고 그렇죠. 말 그대로. 언플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각종 권력 수단들이 집약되어 있는 게 지금의 검찰 권력인데 이재명 검찰은 뭐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진짜 자칫 상당한 그 교만을 표현한 거라고도 저는 사실 보거든요. 우린 달라라고 하는. 네, 모든 권력은 그 휘브리스라고 부르잖아요. 네, 오만. 오만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전 진짜 되게 그건 역사에 남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발언이고 정말로 정치적으로 뭐 낮게 말해도 실수고 제대로 말하자면 이거는 말씀하신 이 정부의 되게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발언을 드러내 굉장히 발언이에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학자로서 소장님 저는 어느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냐면 이 우리 언론에 있어서도 이렇게 무슨 뭐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이제 출입처니 할 때 네. 제일 심각한 게 이제 검찰 출입처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 못하니 검찰 개혁을 해서라도 이거는 부수적으로 이것도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언론 개혁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던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단 하나가 해결된다. 덩달아 해결될 수 있는. 근데 중수청 출입처가 이제 이렇게 되면 막강해지는 이렇게 되면 거지. 중수청 출입처가 사실 네. 검찰 출입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법안대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출입처가 이제 2개 생기는 거죠. 오히려 2개 네, 생기면서 더 공소청 출입처 그리고 공소청 출입처 그리고 뭐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이제 서초동 어디매에서 네, 다 그렇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네. 언플들을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중요한 수사 정보, 기소 재판 정보 이게 독점하고 있으니까 취재원으로서 가장 강력한 취재원이 검사였는데 쪼개지면 이게 밑에 것도 좀 쪼개질 거라고 봤거든요. 이번 법안은 언론 학자로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네.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또 오늘 자세히 또 전해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불편함의 실체를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내란 재판에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은 또 이제 사법개혁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위헌 논란을 가지고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저항했던 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애초에 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돼버렸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로 한번 좀 옮겨갔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논란은 그냥 그 사법 권력이 그러니까 사법부 권력이 그냥 만든 말.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헌법에도 안 맞는 말이라는 사법부의 거예요. 말 헌법적 자체가. 근거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위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없는데 유일하게 그거 하나 계속 나오잖아요. 사법권은 그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이제 네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엄청나게 좀 확대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법부 독립을 확대해서 근데 뭐 어제 한상희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법부 독립 같은 것도 없고 지금 네.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독립은 법관의 재판 독립밖에 없거든요. 네. 법관의 독립이죠. 그래서 법관 독립밖에 없는 건데 그것들을 계속 이제 이것저것 법관이 하면은 또는 관련되어 있는 거면 다 독립이야. 그러니까 어느 권력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터치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요. 아주 역사를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만약에 정말 그래서 법복귀족들을 건들 수 없다면 그러면은 제도가 바뀔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독립이니까 자기들 유리한 방향대로 쭉 제도가 진화됐어야 하는 건데 사법권은 결국에는 헌법 그리고 입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바꿔가지고 그 사법이 충분히, 예. 당연히 그렇죠. 운영이 되고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지금 헌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없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 그게 법관이라는 거죠. 네. 법관이 그 그런 말- 발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전국 법관 회의니 법관 대표자 회의니 이런 데서 그래서 되게 막 일성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언론이 보도를 해주니까 그렇죠. 물론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냥 그 골목대장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태로 한 거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여론에 미치는 효과가 없지 않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호도한다는 말이 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 게 하나가 옛날에 이제 그 개몽 초기에 지금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합쳐서 이제 집행부라고 부르고 네, 입법부를 네, 네, 입법부라고 부르게 2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삼권 분립이 된 게 사법부 사실 행정부로부터 이렇게 독립해 나가는 역사적인 방향성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하고 또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권한 없이 이제 장악하려는 시도하고 국민 또는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가 적법하게 입법을 통해서 뭔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하고를 같이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저는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입법부나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사법부라고 해서 안 받을 이유가 오히려 안 받겠다는 게 특권 의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서 말하는 그 법관의 독립성이 유일한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법부가 폐쇄적이 돼서 대법원장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저해되거나 반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어제 한상희 교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주신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법관의 독립은 당연히 대외적인 독립, 다른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잡아간다거나 아니면 간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법관 독립에서의 그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된 요인은 법원행정처. 놀랍게도 법원이 법원 자신, 예. 그리고 법원 행정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관이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리가 이제 결국 헌법적 권리인 건데,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 스스로가 그렇게 사법농단부터 해가지고 방해를 해놓고, 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사실 애초에 제대로 재판을 해 나갔었다면 뭐 이것 자체도 굳이 제도적으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을. 물론 저는 이왕이면은 특별법들이 만들어서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좀 특별하게 사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스스로가 이게 갖다 바친 사실은 그런 의제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죠. 그거를 위헌 논란으로 이런 식으로 훅 하고 돌려버렸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든 그냥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은 통과가 됐는데
얼마 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또 뽑혔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는 뭐 이제 사실 그럼 법원이 알아서 하게 하는 그렇죠. 네.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법원이 그렇게 이 진행. 정도는 그냥 받아준다. 받을 겁니다. 네. 뭐 저는 영장 그 판사 가지고는 뭔가 얘기를 한마디는 하고 갈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네.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네. 마지막에 요거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해 나갈 때 좀 거기 법원 쪽에서 꺼림칙했던 게 영장 판사 문제라고 네, 네. 얘기는 들었거든요. 영장 판사. 근데 뭐 더 이상 뭐 크게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막 얘기하고 위헌 심판 막 제청하고 막 이래야지 그 사법부의 기세가 살아나. 자기가 했던 말이나 지키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 뭐 많이 지금 수그러들어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내란 네. 재판 자체가 지금 좀 이렇게 정리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큰 이제 그 소용돌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좀 그런 낌새도 있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통은 재판 전망이나 예상 같은 거 이런 건 잘 안 묻는데 대부분이 약간 그럼 좀 묻지 마세요. 예, 시비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심 공판 이따위로 되고 있는 거. 그 전까지의 재판 과정도 이제 황당하기 그지 없었지만, 도대체 직위원 재판부 무슨 생각일 걸까? 이게 재판의 독립인가? 그렇죠. 이제 맘대로 하는 예. 재판을 그러니까 희화화하고 음. 오락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요 문제는 그걸 뭐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는 진짜 막 얘기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이 생각만 해도 예. 그냥 좀 짜증이 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생각만 해도 막 몸이 아프고 막 말을 하면 막 이가 아프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요? 이런 거. 본인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있죠. 저도 사실은 네. 그 특히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어제 조금 그래도 기사 또 좀 더 찾아보고 이제 직연 재판부 관련 와 저도 너무 이가 아프더라고요. 머리도 아프고. 직위원 재판부 보면서. 그러니까 네. 다른 거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이것만 떠올려도 막 치가 떨리고 그리고 오늘도 아까도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언젠간 뭐 그래도 여전히 그냥 뭐 7시 반까지 해주세요. 하지만 뭐 강제는 안 할게요. 이러고 계속 그냥 침대를 이렇게 내버려 두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2부에서 할 얘기라서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 1심 첫 재판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시간이 1심 선고하고 몇 달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너무 지연되는 게 지연돼도. 그렇죠. 그때도 한 1년 정도 걸렸나요? 그때가 대법원 판결 1심이 5개월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예. 판결까지 13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1심 선고까지도 까지가- 9개월, 10개월 걸리게 생겼으니까. 뭐 350 며칠 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전노 재판 만도 못한 이런 근데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사설 같은 좀 검색해 보니까 그때도 그 여론이 변호사들 지연 전략 쓴다고 되게 네. 말이 많았는데도 13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는데도 지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직연 재판부는 이거 뭐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사실 직연 재판부를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 저렇게 이렇게 레크레이션 진행하듯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예. 있을 수가 있다. 예. 이제 그래서 한번 뭐 상상도 해보고 예. 내재적 접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있어요. 왜 이럴까? 음. 혹시나 이게 그 윤석열 측이나 아니면은 그쪽 내란범들의 변호인들이 지금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것들을 얼르고 달리려면은 음. 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심정이 돼가지고 최대한 빌미를 들주고 뭐 말썽 덜 일으키게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달래서 가려고 하는 이제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도를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건 그쪽에 그냥 마음대로 재판에서 휘저을 수 있도록 이제 소송 지위를 아예 포기한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죄가 뭐 큰 죄 작은 죄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그렇죠. 재판에서 말씀하신 것들 이제 최대한 이제 이해해 줬을 때 하더라도 그게 이게 뭔가 좀 너무하잖아요. 이 죄에 비해서. 그리고 그때도 김영일 당시 이제 판사가 1심 재판장 여기도 10년 선배가 변호사 들어와가지고 결국 공정치 못하다고 뭐 사표 썼을 때 그때 네. 예, 뭐 국선 변호사 강제로 선임해가지고 그냥 진행시켜가지고 이따 빨리빨리 얘기할 거 했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네. 자꾸 풀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왜 이럴까 아니면 직위원 판사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사실 정관이 되어야 했잖아요. 뭐 거기에서 뭐 승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지금 선배들이 앞에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그 판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면접을 보는 듯한 아니면은 네, 나 이렇게 지금 재판 진행하고 있어요.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자기도 어차피 정관으로 나갈 거니까 당연하죠. 그 판으로 가야 되고 지금의 대형 로펌들은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잘못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막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값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거는 되게 실시간 몸값이 떨어지는 문제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제가 아직도 순진한 건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재판을 붙어 있는 변호사처럼 하면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서 재판을 이길 수가 있나? 사실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유명한 분들이라던데. 근데 뭐 이미 퇴물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지나치게 이념 때문에 그런가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하지? 그렇죠? 논리 넣고 들어놓는 거 시절부터 그랬고요. 맞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면접을 그렇게 보면 그분들의 그 로펌에서 뽑아갈지 몰라도 이게 사법 시장에서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법관을 하지 같습니다. 않는 왜냐하면은 진정한 몸값을 올리는 거는 손에 피를 묻히는 예. 자기의 이제 어디까지 할 몸에 그러니까 법리라든가 재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까지 뭘 할 수 있니? 예.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뭐 그런 눈치 너무 나간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예. 마치 그렇게 선을 매는 듯한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법정 드라마 때문에 이제 보통 공판에 나가는 어떤 변호사들이 막 이렇게 바리스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네. 사실은 이 법 쪽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뒤에 숨어서 싸바싸바하고 연결해주고 막 이제 판 깔아주고 막 이렇게 이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네. 직위원지 잘하겠네. 생각해 보니까 딱 지금 네. 봤을 때 잘할 것 같잖아요. 네, 잘할 것 같네요. 그렇게 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하고 예. 싸바싸바하고 뭐 하는 그러네. 제 지금 시선이 좀 시각이 좀 새로워졌습니다. 예. 그나마 직연 판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우리의 입장에서 좋게 생각한다면, 야 시간 좀 끌려도 나 좀 뽐낼 시간만 좀 줘. 결국 내가 무기든 사이든 때려줄게. 네. 대신 나 좀 몸값 좀 올릴 시간만 좀 줘. 뭐 이걸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근데 참 이게 법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사실 사법 개혁의 하나의 큰 방향이 공판 중심주의를 그렇죠. 실현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공판주의 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다른 길을 개척했어요. 공판 면접주의? 공판 면접주의라고 말씀드려도 되고 또 쇼미더 공판 예. 이런 거 뭐. 저는 그거를 이제 재판의 연성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연성화. 하고 예. 요새 희화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재판의 가치 또는 법의 가치를 이제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죠. 사실은 좀 재판을 좀 민주적이고 그래서 양 당사자의 얘기를 잘 듣고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재판에서 조금 더 내려올 필요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너무 갔어. 너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재판 자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인데 재판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재판에 어느 정도 이렇게 판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 국민적인 토론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에 관련된 것과 사법개혁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논의를 제가 이제 질문주로도 드리기도 하고 의제 설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하나도 한 게 없네요. 예. 근데 뭐 상당 그래도 얘기가 좀 된 부분들은 좀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말을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사법개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법적 카르텔이 생성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자리바꿈해가면서 이익을 교환해가는 시스템이 예전부터도 물론 있었지만 네. 최근 들어 되게 부쩍 강화되고 있는 느낌을 이제 주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말로는 겉으로는 그게 막 그 어려운 공부를 했고 시험을 통과해서 오랜 기간의 법적 훈련을 거쳐가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단단한 엘리트주의로 무장해 있는데 그래서 아닌 사람도 엄청나게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법학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교수들조차도 사법고시 안 봤다고 무시하고 이제 이런 구조였지만 원래부터도.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그런 엘리트주의와 이익 폐쇄주의가 네. 결합되어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그게 심지어 사법 영역으로 국한돼 있지 않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국회라든가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로비 과정 기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행정 영역하고 공무원들 전관들이 또 그쪽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쿠팡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이듯이 야 이거 굉장히 거대해진 사법 법적 커리텔이 진짜로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결국 이걸 개혁하는 과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정치 사법화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사법화가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사법적인 언어로 자꾸 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물건을 뭐 우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가면은 네. 근데 이게 뭐 잘못됐으면은 이거 돌려주고 죄송합니다. 네.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장, 이 단순 절도 시장 단순 절도 시장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다 소송을 걸고 해가지고 너 한번 어떻게 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경질이 나 있고 그것들을 해소하는 방식을 자꾸 법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분명히 이거 정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이 자꾸 그 사법에 의탁하고 재판에 의탁하고 하면서 이제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 네. 국민들, 사인들 그렇죠. 뭐 교육 영역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렇죠. 이제 네. 자꾸 그러니까 그 리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난 거예요. 네. 법화되어 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먹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법조 시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법조 하방 산업도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성폭력 문제가 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결해주는 해결사 법조 집단들이 있어요. 주로는 이제 반성문 쓰면은 예. 물론 챗 GPT에다 써도 되지만 반성문 써주는 법조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성문 어디에 내는? 뭐 판사한테 내기도 하고 재판으로 갔으면 판사고 그렇죠. 그 전이면 뭐 한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기소 단계에서 뭐 내도 검찰한테 되는데 낼 수 양형 문제가 크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한두 번 내는 게 아니에요. 예. 뭐 한 10번, 20번, 30번 예. 이렇게 내고 맞아. 그러면은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폭 문제가 있다. 그럼 학폭에 연루가 됐으면은 이렇게 돈 많은 집 자식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패키지로 우리가 이거 다 해결해 줄게요. 예. 해가지고 통으로 학폭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과해야 되고 어떻게 반성문 쓰고 뭐 이런 산업들. 예. 그러니까 사회가 거대한 이제 사법화의 물결에 가고 있는 거고 요거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우리 영역에서는 이제 스핀 닥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제 대언론 작업, 홍보 작업, 이미지 메이킹 작업 이런 거 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죠. 그 밑에 시장에서 컸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자격증 따야지 되겠네. 이제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 영화 들어가서 픽서라고 하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사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합법적인 이제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해결사 역할을 권위 있게 하기가 권위 있게 좋지. 할 수 좋죠. 그렇죠. 음. 그래서 어제도 아마 말씀을 나누셨을 것 같은데 이제 로비,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합법적 로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대관 업무들을 대부분 다 로펌이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입법도 법조인들이 해, 로펌이 해. 그다음에 성폭력에 휘말려도 로펌이 해결해줘. 학폭에 휘말려도 로펌이 해줘. 그러니까 뭐 각종 뭐 폭행 사건에 휘말려도 로펌이 해결해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는 로펌이 무슨 정부를 대체하겠어요? 이러다가. 뭐 정부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부를 있어야지 얘네들이 먹고 살게 생기는 거니까 에이전시의 광폭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 그러니까 모든 대행체나 대리체를 어쨌든 법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도하고 나가는 그런 시장으로 거의 막 통합해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 시장도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예. 그래서 기업화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 이윤들을 내는 예. 이제 로펌들이 존재하고 이제 독립 음. 자영업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은 이제 생계를 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로펌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뭐 이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그렇죠. 될 예. 것 같아요. 자율 전문직이라는 의미가 사실 거의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전관들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영업자가 되면 이거 그 노후가 그럼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혼자 나가가지고 갑자기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음. 큰 로펌에 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어쨌든 옛날에야 이제 그게 뭐 판사, 검판사 해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이 목표였겠지만 지금은 커리어 쌓고 예. 그 중에 눈에 띌 만한 재판 몇 개 하고 네트워크 쌓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는 언젠가는 밀려나야 되고 스스로 또 밀려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 적당할 때 빠져나오기 위한 여러 모든 작업들을 현직에 있을 때 해놓는. 그렇죠. 그냥 검사도 똑같은데요. 예. 검사들이 이제 사건을 배당받는 거는 또 판사하고 달라요. 이제 판사들은 자기들이 지금 전자배당 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 쪽은 아예 손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사건 지정해줘요. 네. 그러면은 선배 검사한테 검사장이나 차장 검사한테 제대로 찍혀버리면은 그렇죠. 돈 되는 사건들은 못 소위 받아요. 말하는 돈 되는 골치 아픈 사건만 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퍼 이렇게 많은 네. 형사 사건들만 이제 맡게 되고 이른바 이제 폼나는 사건들은 이제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폼나는 사건을 해야 한두 개 해야.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회장님을 몇 번 만나봐야 네. 그 회장님이 나중에 이후라는 게 있는데. 이름 기억하고 이제 뽑아가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인하우스 변호사 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계속 서류만 보는 검사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법조 영역이 다 이렇게 되게 심각한 예, 카르텔화되고 그 안에서도 물론 네, 엄청난 이득을 얻는 그룹과 또 이렇게 밑에서 못한 빡빡 뛰는 빡빡. 그룹으로 또 이제 나누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개미 검사, 개미 네. 판사들이라고 실제로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한 2대 8 정도, 20% 예. 80% 정도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팔이 개미인가요? 팔이 개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분들이 조직 내에서 저항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선배 판사가 정관이 돼서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얻는 수익이 자기가 평생 검사로서 월급 또는 받던 판사로서의 월급을 다 보충하고 그렇죠. 남아버리게 되거든요.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개혁으로 극복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회사법학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문화적인 문제까지 되게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어제 우리가 뭐 그래도 결국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일단 법원이라는 정적 구조 안에서 뭔가를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사법개혁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출발점이다. 네네. 이게 이제 한 교수님의 이제 말씀이셨는데 이거를 그래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장하면 안 되고 네. 하지만 그래도 귀퉁이를 잘 부숴나가기는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뭐가 제일 또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한상희 교수님하고 견해가 같은데요. 네.
어찌 됐든 지금 법원 문제가 있으니까 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여왕벌 구조를 타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렇죠.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그리고 뭐 대법원장인 이유는 법원행정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법관 전체 인사를 다 그렇죠. 거기도 자기 사병이 또 거기 하는 있는 거기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인사와 예산을 장악하면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게 지금 법원의 구조이고 법원 행정처가 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사들, 그러니까 대법관들 성향을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보시면 조이대 발탁 인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이대가 원했던 조금 그 힘든 일들, 뭐 심지어 더러운 일들 이런 거를 해줬던 판사들이 대법관으로 승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기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승진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후배 판사들이 봤을 때는 내가 판사 고위 판사가 되거나 아니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거대한 학습의 장인 거죠.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겠네요. 당연히 옷 벗을 당시에 대법관이 아니냐도 몸값이 정관이 완전 달라질 테니까, 그죠? 일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법관은 그건 장난 아닌 거고요. 최소한 고등부장 정도는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법주 카르텔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그새 가장 중요한 상징 권력은 그래도 법원이 쥐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쨌든 강한 규정 효과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권력인 거고. 그렇죠. 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머지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니 여기에 이제 이 인사구조라든가 예산 집중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는 데서 시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핵심 키인 이유가 있는 게 검찰 사법 생태계에서의 지금 부패의 핵심 키가 어디냐. 다시 얘기하면 숙주가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법원이 검찰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자의적인 수사도 하고 탈법 수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별건 수사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사실 사법적으로 법원에서 통제를 해 나가고 가이드를 만들어 나왔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영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통제를 못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에서 이제 유전 무죄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숙주, 그러니까 사법 검찰 부패 생태계의 숙주를 고쳐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요게 정도이죠. 사법 개혁, 검찰 개혁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벌한테 미안한데 벌 비유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 이 벌이 엄청나게 멀리 날아다니잖아요. 결국 어디 가서 꿀 빨고 와서 꿀 저장하고.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건 이 벌집에 대한 여왕벌. 이 구조는 깨는 것들은 그래야 뭔가 이 벌들이 도달하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어제 이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또 들으니까 이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며 아마 치열한 또 여기서의 또 계급 투쟁이 여기 안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번에 그 수사 그 검찰에 있어서 수사 인력의 문제라면 만약에 똑같은 논리. 이 부분을 건드리면은 사법부는 정말로 끝까지 목 내놓으라고 아마 반항하고 이렇게 할 것 같네요. 참 이게 웃긴 건데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그러니까 법조 엘리트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게 지금 법원 행정처잖아요. 그리고 뭐 검찰로 하면은 이제 대검이고 그런데 자신들의 목을 조이고 억압하고 있는 그 구조 자체를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해요. 스톡홀름 신드롬이죠. 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안에서 승리하면은 자기는 좋거든. 근데 다 승리하지 못한다는 건 알아. 그렇죠. 근데 거기 포획돼 있잖아요.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포기를 못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아주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는 조직이 딱 사법 검찰 조직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이제 유승희 소장님 모시고 들으려고 기대 안 했던 내용들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원래는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한 내재적 비판에서 시작. 근데 꽤 어느 면에서 이제 일정한 건 짐작의 영역이지만 설득력이 있고 다른 한 면에서 현실의 영역에서 아까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그 에이전시들의 등장, 네. 해결사들의 등장 이게 법적 카르텔의 사회적 확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도 한데 법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 저 100% 동의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시민들의 판단력을 믿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력을 믿어야지 자꾸 법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단칼에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거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변호사들 자꾸 예. 불러다가 자꾸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요새 유튜브 같은 데서도 법조인들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조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일부거든요. 자기가 일하는 분야죠,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예. 법조문 몇 개 정도 알고 있고 그건 주워 들은 얘기들인데 그것들이 왠지 권위가 있게 들리는 거 이게 그거 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의 모든 것에 법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안 나와야 돼요. 그나마 예. 정치에서 풀려야 예. 시민들이 권능화가 되거나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데 유권자로서. 그렇죠. 근데 법이 해결하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이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차단이 되게 되거든요. 지금 문화적인 문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그래도 투명하고 공정할 공정한 것이라는. 마지막 수단이거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법에 호소하지 않으면 뭔가 불투명하고 구린 구석이 있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확실히. 맞아. 예. 정치인 뒤에서 이렇게 싸바싸바 소위 해서. 이번에 그 강선우, 김병기 이런 케이스만 해도 저는 반드시 그게 물론 어떤 거는 수사가 필요하고 유죄 판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정의구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왜 그런 관행들이 생겨났으며 이거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책임지게 그래서 다시는 제기를 못하거나 만약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또는 그 지역구나 이런 것들의 행태 자체가 바뀌는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냥 이제 수사한테 넘기면 이제부터는 뭐 얘기를 안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망과 실망이 이제 계속해서 교차하고 예. 교대하는 구조거든요. 수사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밝혀질 것 같아. 네. 마지막에 재판 가서 그 결과를 받아 보면은 이제 시시한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다시 또 수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엄풀하면은 거기에 열광하고 그러다가 재판 가가지고 실망하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사이클을 계속 내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란의 실체를 지금 형사법의 프레임 안으로만 지금 그렇죠. 가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내란 전체를 못 보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판결 나기까지는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걸로 정치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형사법의 프레임이고 예. 그냥 좁은 터널인 거죠. 근데 그거에 시민들이 갇힐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란이 왜 벌어졌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 내란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여러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네, 필요하고. 심지어는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럼요. 기구를 예. 만들어서 민간 기구를 만들든 좀 공적인 기구를 만들든 준공적인 기구를 만들든 해가지고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기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저기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란 정리 청산에서 사법적인 절차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나머지 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나마 좀 잘 돼야 또 나머지도 그렇죠. 풍성해지는 그런 건 면이 있죠. 있지만 나머지가 풍성해지려고 노력하는 상태여야 사법 정의도 함께 실현이 되는 또 건데 뭐 좋은 의미에서 압박이나 부담도 재판부가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세월호도 우리는 세월호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사실 아직도 잘 모르고 그렇죠. 대신 뭐 선장이니 뭐니 몇 명 사법 처리 찔끔 받는 거 이런 것들로 갔고 이태원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그냥 과서 죄가 있냐 없냐를 그냥 형사법적으로 물어보면 끝나는 네. 이런 문제가 돼버렸단 아까 좀 말이죠. 이제 사회나 정치의 사법화 문제 말씀드렸는데 네.
재난의 사법화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러니까 재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사법화 문제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제 대형 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네.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쭉 거꾸로 트래킹을 해보면은 그거 제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는 결국에는 누구를 처벌을 하는 걸로 이건 끝나는. 끝나버리게 되니까 실제 문제의 과학적인 원인이 사실 밝혀지지 않은 거죠. 과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 그 다시 발생 또 비슷한 재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사실 미국 같은데 한번 그런 대형 재난들이 발생을 하면은 검사들이 막 다 설치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 철저하게 과학자들 아니면은 그 여러 행정가들이 이제 재난 조사를 하는 전문가들이 청서 백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죠. 그 백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교훈으로 삼고 콜롬비아 뭐 이렇게 옛날 과거 네. 폭파하면은 그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보고서들 많이 냈죠. 조사 과정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물론 판사 출신들이 그 위원장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한상희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미국 얘기하면 권위가 떨어져서 네. 도란프 때문에 연방 검찰이 막 연준 의장 잡아가려고 그러고 있고 이러잖아요. 아이스가 또 아유. 미국은 근데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아요. 저는 거긴. 지금 전설 몇 개를 끝나면 모르겠어요. 이란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멕시코도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뭐 그러니까 미국이 상징하고 있는 게 법조에서도 있거든요. 예. 법조에서도 왜냐하면 그렇죠. 스탠다드가 예. 미국 아니면 유럽인데 그 한 축이에요, 미국이. 그럼요. 영미법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축을 하나 만들고 요즘은 그냥 다 아예 판사들도 미국 판례 같은 거 되게 많이 준수하고. 인용하고 또 중요한 판례들도 많은데 그곳에 이제 표준 전거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준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면 법조인들은 이거 되게 당황해해요. 예. 네. 그렇죠. 그 레퍼런스 삼을 게 없어져 버리면 버리는데 자꾸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주요한 변명거리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런 표준 국가가 아닌 거야? 그렇죠. 라고 하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지 길이 없어요. 예. 그 해도가 지금 안 그려져 있어요. 특히 법조에서도. 저도 법조 가지고 제 놀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게 한 10년, 20년 차이 상관 안에서도 꽤 빨리 바뀌어서 예전만 해도 그냥 다양한 그 법적 사례들을 참조하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사법적 판단에 이렇게 도입도 되고 막 사례로서 응용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판례법을 이런 식으로 했었지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거지 갑자기 또 이 순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대법원 지금 한국 대법원이 쌓아놨던 판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그냥 화석화 해가지고 그냥 마치 그렇죠. 그게 전범인 것처럼 또 하겠죠. 캐논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그 성서처럼 아니면은 종교적인 경전화 하고 그것들을 얼마만큼 잘 인용하느냐라고 하는 데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그렇죠.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건 관료예요. 그렇죠. 언론법이 아니죠. 언론법 개통을 주로 이제 물론 저는 봤지만 그 언론법학자들이 그 대법관들한테 보내는 그 가장 밑바닥의 충성심이랄까요? 너무나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인용할 때도 막 거의 님자 붙여가지고 이제 인용하듯이 네네. 예, 그런 태도를 보고 전 되게 놀랐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 같고 뭐가 다를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판례들, 그러니까 실제로 판결문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대법원 판례들 쭉 있으면 그것들을 컨트롤 C 딱 하는 거예요. 일단은 컨트롤 C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딱 하고 그게 이제 나의 법리야. 그래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딱 포섭해. 완전히 기계인 거죠. 그렇죠. 법률을 말하는 기계. AI가 참 잘할 일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법조 이렇게 판결문 그러니까 판결문 검색 시장이 있어요. 엘박스 뭐 슈퍼로이어 엘박스가 굉장히 강한데
그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판결문 되게 잘 찾아줘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법률 문서들을 잘 작성해 줍니다. 네, 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지금 이미 판도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어쏘 변호사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네. 새끼 변호사들을 잘 안 뽑아요. 한 어. 20만 원, 30만 원 정도 그런 플랫폼들을 구독하면 충분히 쓰거든요. 꽤 질 좋은. 훨씬 낫죠. 훨씬 난. 훨씬 왜냐하면 낫죠. 기존의 그 빨리 컨트롤 정확히 C, 컨트롤 V를 더 정확하게 찾아주죠. 그러니까 주니어들도 시행착오도 겪어야 돼,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주니어들은 그리고 이제 사람이니까 아. 밥 먹여주고 네. 그다음에 감정도 좀 보살펴줘야 되고. 네, 뭐 그렇죠. 챙겨도 술도 돼야 좀 되고. 술도 좀 먹여줘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얘들은 그냥 이거 하면은 바로 네. 찾아주니까요. 그리고 꽤 잘 써주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 시장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까 2대8 개미 얘기도 하셨지만 이것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결국은 법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 일종의 캐논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이제 중간은 거의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기계들이 대체를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아까 했던 해결사들이 이제 어두운 곳을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건 AI가 해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니까 그 역할 쪽에 이제 어둠의 시장과 겉으로 빛나는 시장 사이에 예. 너무 상상을 얘기했나? 아니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네.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테슬라 그 누구죠? 그 양반도 일론 뭐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뭐 대표적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법조 얘기도 이게 뭐.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과잉한 거고 음. 분명히 이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남지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고 어둠과 빛이 갈리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양극화가 일어날 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판결을 비록 AI가 쓰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 거라고 주장할 거거든요. 네. 그러겠죠. 절대로 판결을 내가 했어 그 도장 찍을 권한은 넘겨주지 않을 그럼요. 네. 거거든요. 그것만큼 엄청나게 잘 지켜온 직업 아닙니까? 사실 이 그렇죠. 법조 기가 직업이라는 막히게 게. 잘 예. 지키고 있는. 아니, 사실 그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에서 다 쓰고 내가 도장 찍는 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아래에서 기계화 된다고 해가지고 그 윗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에는. 예.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 2부까지도 그냥 같이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또 보내드려야 되긴 해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제가 그 소장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황기도 빼고 그냥 가끔씩 가끔씩 그 자리가 당신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